삼형제의 보물을 탐낸 공주. 옛날 어느 고을에 살던 늙은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 삼형제에게 보물 한 개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큰아들에게는 구슬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피리를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조끼 하나를 각각 물려 주었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준 구슬은 굴리기만 하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전생주라는 구슬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준 피리는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졸이 쏟아져 나오는 병생적이라는 피리였지요. 한편 막내 아들에게 준 조끼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불견의라는 조끼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보물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죽었다는 어머니의 소문이 온 나라 안에 널리 퍼졌지요. 이리하여 이 소문은 마침내 그 나라 대궐까지 전해져 들어갔답니다. 임금의 딸인 공주는 그 소문을 전해 듣자 몹시도 그 보물들이 탐이 났어요. 이리하여 공주는 그 보물들을 빼앗으려고 우선 큰아들을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그러고 나서 큰아들을 잘 대접해주며 정답게 해주었답니다. 큰아들은 공주가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주자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전생주를 굴려 보이며 돈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공주는 그 구슬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널름 주워 감추어 버렸어요. 그리고 큰아들을 깜깜 어두운 광 속에다 가두어 버렸답니다. 다음 날 공주는 다시 둘째 아들을 대궐로 불러들였어요. 공주는 이번에도 둘째 아들을 정답게 대해주며 아주 친절하게 해주었지요. 그러자 둘째 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병생적을 꺼내어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직접 보여주려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공주는 자기가 불어보겠다면서 빼앗더니 그만 그것을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깜깜한 광 속에다 가두어 버렸지요. 한편 막내는 형들이 대궐로 불려간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자 퍽 걱정을 하였답니다. 그는 형들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보물을 빼앗기고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하였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그 불견의라는 조끼를 입고 대궐을 찾아갔지요. 대궐 앞에는 창을 든 문지기들이 무서운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도 문지기들은 통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이리하여 막내 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대궐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디 있나 하고 이방 저방을 샅샅이 기웃거려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막내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아우는 마침내 공주의 방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공주는 그것도 모르고 형들한테서 빼앗은 전생주와 병색적을 내놓고 기뻐하며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막내는 자기의 짐작이 맞았다는 걸 알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보물들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막내는 큰 기침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나 공주는 누가 온 줄 알고 소스라치며 그 보물들을 얼른 이불 속에다 감추어 버렸어요. 막내 아우가 그 이불 밑의 보물을 꺼내려고 이불을 치켜드는데 입고 있는 조끼 자락이 나풀거려 그만 공주한테 얼굴을 들켜버렸답니다. 그러자 공주는 기겁을 하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막내 아우는 그곳을 도망쳐 나왔답니다. 참으로 재수가 나빴어요. 밖으로 뛰쳐나온 막내 아우는 배가 고팠지요. 그런데 우물 옆을 지나다가 아가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막내 아우는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따서 먹었어요. 배고프던 허기가 조금은 놓이는 듯 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가위를 먹고 나니 자꾸 코가 길어졌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코는 자꾸만 길어져 마침내 땅바닥에까지 닿았어요. 막내 아우가 이번에는 누런 아가위를 따먹었지요. 하도 배가 고파서 우선 배나 채워놓고 보자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막내 아우가 그 누런 아가위를 따먹자 그렇게도 보기 싫게 늘어졌던 코가 이번에는 점점 짧아지더니 본디대로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옳지, 좋은 수가 있구나. 이 붉은 아가위를 심술 사나운 공주에게 먹여서 혼을 좀 내줘야지. 막내 아우는 붉은 아가위를 많이 땄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궐 앞으로 가져가서 아가위 사려 하고 외쳐대었어요. 마침 이때 공주가 대궐 문에 와 있었지요. 아까 자기 방에 들어온 도둑이 못 빠져나가게 대궐 문을 단단히 지키라고 일러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가 뜻밖에도 아가위 장수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잘 익은 붉은 아가위가 퍽 먹음직스럽게 보여 공주는 그것을 사서 먹었어요. 그러자 공주의 코가 보기 싫게 자꾸만 길어졌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공주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의원을 부르고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리하여 대궐 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막내 아우는 이 틈을 타서 다시 조끼를 꺼내 입고는 공주의 방 이불 밑에 있는 전생주와 병생적을 도로 찾아내었어요. 이 보물들을 손에 넣자 막내 아우는 다시 조끼를 벗어 감추고는 임금 앞으로 나갔답니다. 상감마마, 공주께서 제 두 형을 어딘가에 가두어 두었사옵니다. 제발 제 형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고개를 휘저었어요.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막내 아우도 하는 수가 없었답니다. 병생적이란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금방 창과 칼을 든 병사가 수천 명 쏟아져 나왔지요.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은 임금은 벌벌 떨며 막내 아우의 두 형을 광에서 풀어주었어요. 이리하여 삼형제는 어머니가 물려준 보물로 그 뒤 잘 살았답니다. 그러나 심술 사나운 공주는 땅에까지 닿는 긴 코 때문에 일생을 눈물로 보냈답니다. 범인을 알려준 오동나무 잎. 옛날 전라도 진도의 용두리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답니다. 소년은 날마다 선동리 마을을 지나 금산리 마을에 있는 글방을 다녔지요. 선동리 마을에는 오동나무집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 큰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답니다. 오동나무는 큰 이파리를 단 가지를 담장 위로 길게 늘어뜨렸어요. 이 오동나무 집에는 월명낭자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지요. 도령은 글방으로 갈 때 오동나무집 담장을 끼고 뻗은 길을 걸었는데 어느 날 월명낭자를 우연히 보고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어쩌면 저렇게 선녀처럼 아름다울까? 이 세상 처녀가 아닌 것 같아. 도령은 오동나무 집 앞을 지날 때 꼭 담장 안을 엿보았어요. 월명낭자의 모습을 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월명낭자와 눈이 마주치고는 날마다 한 번씩 월명낭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도령이 아침에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월명낭자가 마당에 나와 서 있었거든요. 월명낭자는 도령과 눈이 마주치면 살포시 미소를 짓고 집 안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때마다 도령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월명낭자도 나를 좋아하나 봐. 내가 지나갈 때는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있잖아. 나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고. 도령은 월명낭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집 안으로 사라져 말 한마디 건넬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령은 오동나무집 앞을 지나다가 멈칫 서고 말았지요. 월명낭자가 오동나무 앞에 서 있다가 가지 셋을 꺾어 보이더니 손을 들어 3번 흔들어 보이고 손 거울을 꺼내 앞뒤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도령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저게 무슨 뜻이지? 무언가 내게 전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월명낭자는 금방 집 안으로 사라졌어요. 도령은 월명낭자가 내놓은 수수께끼를 혼자 풀어야 했지요. 도령은 글방에 와서도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답니다. 책을 펼쳐들면 눈에 보이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월명낭자의 어여쁜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월명낭자의 수수께끼 같은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월명낭자, 당신은 내게 무슨 뜻을 전한 거요? 난 머리가 나빠 도무지 그 뜻을 모르겠소. 도령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였지요. 훈장이 도령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 글을 읽지 않고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느냐? 예, 저는 그저... 솔직히 말해보아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더냐? 훈장은 도령을 쏘아보며 다그치듯 물었답니다. 도령은 무엇이든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아침에 월명낭자와의 일을 훈장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지요. 훈장은 놀란 눈으로 글방 도령을 쳐다보았어요. 뭐라? 이 녀석이 월명낭자를 좋아한다고? 훈장은 30살을 넘겼지만 장가를 들지 못하였지요. 그에게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월명낭자였어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훈장은 질투 섞인 시선으로 도령을 보다가 짐짓 이렇게 말하였어요. 네가 참 한가하구나. 글 공부에 온 힘을 쏟아야지 여자에게 한눈을 팔아서야 되겠느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혼이 날 줄 알거라. 도령은 훈장에게 꾸중을 듣고 뒷머리를 긁적였지요. 도령은 집에 와서도 월명낭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는 것은 월명낭자의 화사한 얼굴이었어요. 도령은 입맛을 잃었지요. 저녁도 거른 채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답니다. 도령의 누나가 그의 방을 찾아와서 물었지요. 너 무슨 일이 있었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내게 솔직히 말해보렴. 누나, 실은...
도령은 머뭇머뭇하다가 누나에게 월명낭자와의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누나는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너는 그까짓 일로 고민을 하니? 도령이 큰 눈을 더욱 크게 떴지요. 누나는 수수께끼를 풀었어. 이 바보야, 잘 들어봐. 오동나무 가지 셋을 꺾어 보였다고 했지. 그것은 자신이 셋째 딸이라는 뜻이야. 그럼 손을 들어 3번 흔들어 보인 것은 뭐지? 그것은 자기 나이가 15세라는 뜻이지. 손가락이 5개니까 3번 흔들면 15잖아. 그렇구나. 난 몰랐네. 손거울을 꺼내 앞뒤를 보여준 것은 무슨 뜻이야? 그것은 금음과 초하루 사이에 만나자는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달 보름날 밤이지. 그 집 담장을 넘어 그 여자의 방문을 두드리면 너를 만나줄 거야. 글빵 도령은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누나는 참으로 용하네. 어쩜 그렇게 수수께끼를 잘 풀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두 적어두어야겠어. 도령은 벼루와 먹을 챙겨 종이에 모두 사실을 자세히 적어 놓았어요. 그날부터 도령은 보름날을 애타게 기다렸답니다. 집에서나 글방에서나 종이에 적어 놓은 내용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었지요. 하루는 글방에서 훈장이 무엇인가 열심히 보고 있는 도령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녀석이 책은 읽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야? 훈장은 도령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가 보고 있는 글을 몰래 훔쳐보았어요. 순간 훈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답니다. 보름날에 월명낭자의 방을 찾아간다고? 훈장은 질투의 불길에 휩싸였지요. 두 사람을 보름날 밤에 만나게 할 수는 없어. 월명낭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보름날이 되었어요. 훈장은 밤이 되어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답니다. 너희들은 자리를 뜨지 말고 글을 읽고 있어라. 내가 돌아오기 전에 글방을 나가면 안 된다. 훈장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글방에서 나갔답니다. 도령은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큰일 났네. 월명낭자에게 가야 하는데 한 발자국도 여기서 나갈 수가 없으니. 훈장님이 돌아오시면 늦게라도 오동나무 집에 가야겠어. 훈장이 돌아온 것은 한참 뒤였답니다. 훈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거라. 어서. 도령은 제일 먼저 글방 문을 나섰어요. 오동나무 집을 향해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도령은 담장을 넘어 월명낭자의 방으로 갔답니다. 월명낭자, 약속대로 내가 왔소. 도령은 낮게 부르짖으며 방문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수줍어서 대답하지 못하나 봐. 도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 순간 도령은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월명낭자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빨리 이곳을 피해야겠어. 도령은 얼른 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나 그는 마당을 밟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누구냐? 도둑이야. 도령은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는 월명낭자의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섰지요. 그리하여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이었지요. 고을 사또는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창문을 통해 오동잎 한 개가 밥상 위로 날아들었어요. 사또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 무슨 괴이한 일이냐? 이 근처에는 오동나무가 없는데. 부인이 사또에게 건너와서 물었답니다. 진지를 드시다 말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부인, 희한한 일이 벌어졌소.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오동잎 한 개가 밥상 위로 날아드는 게 아니겠소.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부인이 말하였어요. 오늘 사형 집행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번 일은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듯 싶습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오일엽이라는 사람을 찾아 신문을 하십시오. 오일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오일엽은 오동나무 잎 한 개입니다.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것 같고 오동나뭇잎 한 개가 사또 밥상 위에 날아든 것은 범인 이름이 오일엽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소. 부인이 말한 대로 하리다. 사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오일엽이라는 사람을 찾아 잡아들였어요. 오일엽은 바로 도령이 다니는 글방의 훈장이었지요. 사또가 신문을 하자 오일엽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어요. 보름날 밤 월명 낭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월명 낭자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그만. 훈장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었지요. 도령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이때부터 오일엽은 명판관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답니다. 어느 고을에서 사또가 판결을 잘 내리면 진도 오일엽 가려내듯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정승을 골려준 시골 선비. 옛날에 시골 선비 하나가 벼슬자리를 얻을 양으로 한양에 올라와 세도당당한 정승집 사랑에 머무르고 있었답니다. 글 공부도 할 만큼 했건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자 남들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사랑방에는 벼슬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러 들락거리는데 그 꼬락서니가 가관이었어요. 어떻게든 대감 눈에 띄려고 선물을 바치며 갖은 아양을 다 떨고 있었지요. 그 시골 선비도 재물을 꽤나 준비해 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인 돈이 다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니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어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지요. 선비는 그만 부화가 났답니다. 내 돌아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갈 수야 없지. 그러면서 무언가 꿍꿍이를 차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정승한테는 좋은 백마가 한 필 있어 정승이 무척이나 아꼈답니다. 어느 날 그 백마가 바깥마당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진한 닭목을 잔뜩 갈아서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 놓았지요. 다음날 정승댁에서는 야단이 났답니다.
정승이 출타를 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이지요. 다른 말을 대령했지만 길이 들지 않아 맞득지 않으니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하지만 흑마로 변해버린 백마를 찾아낼 턱이 없었지요. 그럴 즈음에 전라도 선비가 정승 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하였어요.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서 한번 타보았어요.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가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귀도 어찌 잘 알아듣는지 편안하기가 이를 데 없었답니다. 이거 꼭 맞춘 것 같구나.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아주 쓸만한걸. 그러더니 그만 인심을 턱 쓰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한테 먼 고을자리 하나 떼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 사또 자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나란 일이 그렇게 돌아가던 시절이었어요. 어떻든 새 원님이 고을에 부임해서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이 명관이 왔다고 칭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지중지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만 일이 나고 말았답니다.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히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은 소나기가 문제였어요. 화창한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에 먹구름이 끼면서 주룩주룩 소낙비가 내렸던 것이었답니다. 깜짝 놀란 마부가 말을 챙겼으나 이미 일이 터진 뒤였어요. 온몸에서 검은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흰 점이 드러나니 사고가 나도 단단히 난 것이지요. 마부가 울면서 정승한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털썩 엎드려 사실을 고했답니다.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꼬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허, 저것 봐라. 뭐가 좀 이상하다. 여봐라, 미지근한 물 한 동이를 후딱 대령해라. 마부를 시켜 살살 말 몸뚱이를 씻어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벗겨져 나갔답니다. 다 닦아내고 나니 옛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하였어요.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지요. 허허, 그놈이 감히 나를 속여. 두고 보자 이놈. 때는 임금보다 정승 세도가 더 당당하던 시절이었답니다. 정승은 당장 대궐에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해서 제 큰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어요.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서 그놈을 봉고파직하고 아주 박살을 내어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지작거리고 거드름까지 짜르르 떨면서 길을 나섰답니다. 행색은 거짓 차림이되 무엇을 하는 위인인지 아무라도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탐꾼이 어사 행차를 눈치챈 뒤였지요. 어사는 고을 관아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는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사또 이하 육방 관속과 하인들이 모두 삼배로 상복을 해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한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답니다.
말 마십시오. 방금 전에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은인이 돌아가셨다며 저리 슬피 곡을 하고 계시다오.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어요. 어사는 줄두고 모고 따져볼 틈도 없이 관아를 뛰어나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떨어진 베옷을 하나 얻어 입은 채 불이 나게 본가로 달려왔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어찌 이렇게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훌쩍 열어 젖히면서 눈을 부라렸어요. 아니 이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란 말이냐? 그러자 어사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후라,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놈아, 죽기는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어요. 정승은 둘째 아들에게 암행어사를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답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요. 형이 한 번 당한 터라서 둘째 아들은 꽤나 조심을 하였어요. 거지 대신 장사치로 가장하고 마패를 보찜 깊이 감춘 채로 평안도 고을을 향하였어요. 하지만 그 또한 본색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보찜이 어설픈 데다가 팔자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았어요. 명색에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네만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답니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보는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어요. 날이 뉘어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런 기와집에 술주자 한 글자가 출렁이니 애타게 찾던 곳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오더니 분길 같은 손으로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뿐이었지요. 차려온 밥을 맛나게 먹고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서 힐끔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었답니다. 어사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여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상이라도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을 하고서 들어왔어요. 어사는 마음이 아주 급해졌지요. 자네 소원 다 들어줄 터이니 내 소원 딱 한 번만 들어주구려. 그러자 여인네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어요. 손님은 참 운도 좋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이 불같은 데다가 생긴 건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서 내일 돌아온다 하니 한번 회풀을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이부자리를 착착 깔기 시작하였어요.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여자를 재촉하였지요.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하였어요.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하였답니다. 아이고,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소. 서방 눈에 띄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시오.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김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 속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여인이 괴짝 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 하더니 나가요 하면서 나가서 문을 따고서 남편을 들여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썩은 소리로 불호령을 쳤답니다.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 문을 딸 일이지 뭐 하는 짓이야? 나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자 여인이 또한 뾰루퉁한 목소리로 응대하였어요. 오자마자 또 웬 호령이오? 그래요, 이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소. 뭐라고?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하고 똑같소. 그때 암행어사가 괴짝에 갇힌 채로 은근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호, 잘한다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누기로 드는데 이것도 자르르 저것도 쿵당쿵당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저것 다 나누더니 끝으로 괴짝이 하나 남았답니다. 이제 이 괴짝이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아이, 남자한테 이런 괴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리다. 괴 속에 든 어사가 여자를 응원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겼지요. 그러더니 톱을 가져다가 스르렁 스르렁 괴짝을 켜기로 들었답니다. 어사가 그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였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말하였지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골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 갖다 바칩시다. 그만 그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답니다. 사또를 봉고 파직시킨다고 했더니만 벌거벗은 채 괴짝에 갇혀 관가로 들어갈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떻든 그 산적 같은 남자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만이라도 천행으로 여길 뿐이었어요. 다음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헌 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서 사연을 아뢰자 사또가 말하였어요.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로구나. 쓸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짝 값을 후히 쳐주마. 엽전을 꺼내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니 괴 속에 갇힌 어사는 그때까지도 속고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른 채 괴짝 뚜껑이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잔뜩 마음을 졸이는 것이었어요.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서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으니 겨우 망신을 면하긴 했으나 앞일이 캄캄하였지요. 여기에 갇혀서 어떻게 한양까지 가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여기 있소 하면서 나올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마부가 말을 준비해서 괴짝을 싣고서 한양으로 내달리는데 어찌나 덜컹거리는지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어요.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을 찔끔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또 어찌나 신지 몰랐답니다. 괴짝이 정승 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하였어요.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람?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인지라 집안 안악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가 들었는가 보려고 괴짝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놈이 벌거벗은 채로 질질 짜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세상에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정승이 아니었답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를 시켰어요. 너는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저는 형님들과 다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두 형이 공연히 변장을 한다고 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거울 삼아 이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유람차 나선 선비 모양으로 유유히 길을 나섰답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먹었음은 물론이었어요.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하여 농사꾼들 일하는 걸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나는 곳을 찾아보니 멀리 기기묘묘하게 생긴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가만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저 산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산봉우리에 희끗희끗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니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아니, 거기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요. 허허,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말하였어요. 아니, 그것이 보인단 말이오.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들 하지요.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러자 농부들이 다들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어사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답니다. 내가 그동안 신선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남들이 못 보는 신선노름을 보는구나. 저것이 진정 신선노름이라면 이 아니 반가운 일인가? 아함, 농부들 어서들 일들 하시오. 어사는 아주 점잔을 빼서 말하고는 걸음은 산봉우리를 향하였어요. 가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선들의 잔치가 분명했답니다. 한쪽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리따운 처녀와 청의 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바둑 두던 노인네가 말하였지요. 신선 논이는 곳에 속세 사람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 없지. 이리 와서 한 잔 받게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술을 따라주면서 말하였어요.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가 감격해서 술을 받아 먹으니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했답니다. 그때 함께 바둑 두던 노인이 다시 술을 권하였어요. 내 잔도 한 잔 받게나.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서 말하였어요.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권하거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서 내 잔 받으시오. 내 잔도 받으시오. 독주를 한껏 권해놓으니 어사가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오락가락하였어요. 아이고, 이제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이 뾰로통하며
누구 자는 받고 누구 자는 안 받는단 말이오. 그러면서 권해놓으니 사양할 도리가 없었지요. 팔선녀로부터 연거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서 푹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가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서 말끔히 치우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에 온통 하얀 칠을 해서 백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홀랑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는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졌지요. 옆에는 썩은 쇳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어요. 어사가 골아 떨어진 채 한참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웠는데 옷과 짐이 다 사라지고 중의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침 옆에 명경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하였지요. 옳거니 그 신선주를 석 잔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데 내가 여러 잔을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돼서 잠이 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마패가 이렇게 썩은 문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단 말인가. 어사가 비척비척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전에 만났던 늙은 농부들은 간곳 없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 고을이 모 선비가 원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이까? 그러자 젊은 농부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였어요.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나 지금은 그 손자가 원님을 하고 있다오. 그러자 어사가 정신이 퍼뜩 들었답니다. 내가 진정 신선이 되긴 되었구나. 그새 100년은 흐른 게야. 이제 다 과거지사가 되었구나. 본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어사가 그 길로 터덜터덜 걸어서 한양 본가를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서 어안이 벙벙 말을 못하였어요.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싹싹 쓰다듬기 시작하였어요. 그거 참 자손이 조상을 닮는다더니만 너는 몇 대 손자인지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다.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아주 제대로 쥐어 박았답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거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어. 그러고도 한참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막내 아들은 자기가 속은 줄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난 꼭 내가 신선이 된 줄만 알았습니다. 정승이 기가 막혀서 말하였지요. 아이고 그놈, 천년 만년 원님 노릇 해먹게 그냥 놔두거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원님 노릇을 평생 원 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답니다. 나이를 고친 아이. 옛날 옛적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 50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맑은 물을 떠다 놓고 삼신 할머니께 빌었지요.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우리에게도 예쁜 아기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빌고 또 빌었더니 그 효험이 있었던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렇게 잘 키워서 아들 나이가 9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이 집에 한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부잣집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 했는지라 보리야 쌀이야 많이 퍼다가 바랑에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는 웬일인지 가지를 않고 문간에서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마당가에 놀고 있는 아들을 보고는 끌끌 혀를 차고 한숨을 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해서 물어보았지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댁 아드님 일이 걱정되어 그럽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는 말입니까? 차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드님 명이 너무 짧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던 아들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니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스님한테 매달려 애원했어요. 스님, 스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소승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더 바짝 매달렸어요. 죽는 길을 알면 사는 길도 아실 게 아닙니까? 부디 그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한 가지 방도를 일러주었어요. 석 달 열흘 새벽 이슬을 받아 맑은 술을 빚은 다음 그 술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 동쪽에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거든 아무 말 말고 자네 술을 따라 놓고 기다리십시오.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까닭을 물을 것이니 그때 한번 사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부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석 달 열흘 새벽 이슬을 받아 맑은 술을 빚었어요. 그 술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동쪽 산에 올라갔지요. 산이 하도 높아서 사흘밤 사흘 낮을 두고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아닌 게 아니라 널따란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두 노인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더래요. 한 노인은 빨간 옷을 입었고 한 노인은 파란 옷을 입었는데 둘 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부부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아무 말 없이 노인들 옆에 있는 술잔에다 가지고 간 술을 따라 놓았어요. 그래 놓고 한참 동안 기다렸지요. 두 노인은 이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둑만 두고 있다가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술잔을 들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빈 잔을 내려놓기에 또 술을 따라 놓았지요. 잔이 비면 따르고 또 따르고 이렇게 하기를 대여섯 번 했더니 그제야 노인들이 물었어요. 웬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예, 우리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명이 짧아 올해를 못 넘긴다기에 좀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노인은 서로 마주보고 의논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 빨간 옷 입은 노인은 소원을 들어주자고 하고 파란 옷 입은 노인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온 정성이 갸륵하지 않은가? 소원을 들어주세나? 그럴 수는 없네. 하늘이 정한 나이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법일세. 이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판이 나지 않으니 정 그렇다면 바둑을 둬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 말을 들어주기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럼 그럴까? 하고는 둘이서 또 바둑을 두어요. 부부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지요. 속으로는 애가 바싹바싹 타들어가지만 내색을 않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바둑 한 판이 다 끝났지요. 바라던 대로 빨간 옷 입은 노인이 이긴 모양이에요. 파란 옷 입은 노인이 품속에서 검은 책을 한 권 꺼내더니 책장을 주르르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적힌 곳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는 세상 사람들 나이가 다 적혀 있는데 아들 이름 밑에는 딱 9살로 적혀 있는 거예요. 파란 옷 입은 노인이 붓으로 아홉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92글자를 보태어 99이라고 고쳐놓더래요. 이제 걱정 말고 내려가 보게나. 부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 뒤로 정말 그 집 아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살더래요. 그리고 과연 99살까지 살다가 죽더래요. 그 노인들은 다 누구냐고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빨간 옷 입은 노인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고 파란 옷 입은 노인은 사람의 명이 다하면 저승에 데려가는 신이라나요. 아유타국 공주를 기다린 수로왕. 옛날 한반도 남쪽의 가야 지역에는 나라 이름도 없고 임금도 신하도 없었어요. 다만 9마을로 나뉘어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 9명의 우두머리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기원전 42년 3월 어느 날 9명의 우두머리와 백성들은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내러 북쪽의 구지봉으로 갔답니다. 그때 허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내게 이곳에 나라를 세워 왕이 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구지봉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겠다. 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임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9명의 우두머리는 시키는 대로 구지봉 꼭대기로 올라가 흙을 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내려왔는데 그 줄 끝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매달려 있었지요. 9명의 우두머리는 붉은 비단 보자기를 풀고 황금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둥근 황금알이 6개나 들어있었답니다. 9명의 우두머리는 황금 상자를 아도간의 집에 보관했는데 다음날 황금 상자를 열어보니 6명의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10여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 거인이 되었지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아이는 키가 9척이나 되었는데 우두머리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김수로라고 짓고 가야국 왕으로 모셨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수로왕이 신하를 불러 말하였어요. 배와 말을 이끌고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시오. 망산도에 간 신하들은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오는 배를 보았어요. 그 배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 일행의 배였지요. 허황옥은 수로왕을 만나자마자 정중하게 말하였어요. 저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 공주입니다. 하느님이 부모님의 꿈에 나타나 저를 가야국 왕의 신부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수로왕이 말하였어요. 나는 당신이 먼 곳에서 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소. 신하들이 빨리 결혼하라는 청도 물리치고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수로왕과 허황옥은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허황옥은 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우가 되었고 함께 가야국을 다스렸답니다.